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한국사, 네, 공무원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김덕 선생입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 미스랑 뭐 녹음기를 안 열고 뭐 이 별의별 잘못을 다 해가지고 세 번째 이 멘트만 오프닝만 세 번째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양해를 좀 정신이 없는 거 양해를 구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치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조 정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사 마무리를 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보시죠.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왕의 업적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조전랑 통천권의 폐지와 랄랄라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조전랑의 통천권을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통천권이라는 건 그 우리가 보통 그 당하관이라고 그러죠. 당하관 중에 우리가 청요직이라고 불리는 관직이 있습니다. 청요직.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3사의 관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3사의 관원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 승진 코스죠. 알짜배기 승진 코스 자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다음에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조전랑의 권한에는요. 물론 이조전랑이 한 명은 아닙니다.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런 권한을 폐지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폐지한 왕, 그 다음에 파당 정치의 사실상의 붕괴.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뭘 알 수 있냐면 이건 누구구나? 영조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영조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닌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찾기 쉽죠.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초계문신제는 누구 때 한 겁니까? 정조 때 실시한 거죠. 정조 때 실시한 겁니다. 그럼 영조의 한 일, 나머지 세 개는 영조의 한 일인데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실시한 거, 그 다음에 민의상달을 위해 신문고를, 원래 신문고는 태종 때 설치했던 건데 거의 뭐 사문화되고 사장되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했고,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나중에 서원을 철폐하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철폐해버리죠. 그럼 서원 철폐하고 서원 정리가 뭐가 다르냐면, 참고로 서원을 철폐하는 건,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죠. 서원의 정리는 우리가 보통 가보년이라고 그러는데 영조 때입니다. 가보년 1714년. 보통 이 갑자 들어가면 끝에가 4자입니다. 4년입니다. 이 가보년 이전까지의 서원은 등록을 한 거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데 가보년 이전까지의 서원은 인정을 해주는데 가보년 이후에 서원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보년 이후에 세워진 서원들은 전부 다 날려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서원이 한 170개 정도가 정리가 됩니다. 170여 개가 정리가 됩니다. 이걸 서원 정리라고 하고요. 나중에 서원 혁파 혹은 서원 철폐, 이건 영조 때고, 고종 때 사실상 흥선대원군의 섭정 때 전국에 47개 남기고 전부 47개만 남기고 전부 날려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서원 철폐죠. 그러니까 요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서원을 대폭 정리한 건 맞습니다.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다. 살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관직은 하지 않으나 그 학파의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의견과 서원들의 의견을 모여서 우리가 공론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 그래서 사실상 배후 세력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아닙니다만 배후 세력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산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 문제 보시죠.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비문을 세운 조선 후기 왕의 활동에 대한 삼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통 붕당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자의 당, 소인의 당 이런 식으로 보통 붕당을 우리가 보통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루하면서 무리 짓지 않는 게 군다고 무리 짓고 두루하지 않는 건 소인이다. 이거는 어디에 나온 거냐면 영조의 탕평비에 나온 내용입니다. 탕평비에 나온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전국적인 지리지와 지도서의 편찬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영조의 탕평을 준론 탕평이라고 하지 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영조의 탕평은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선비들을 배제해버리고 자신의 말을 듣는 선비들을 위주로 정치한 거를 탕평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파와 무관하게 있기 때문에 탕평은 맞습니다만 노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영조의 탕평은 탕평파라고 합니다. 탕평파를 만들어서 한 거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론탕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론탕평.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나오는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가리는 적극적인 줄론탕평은 우리가 정조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균역법 실시, 수성윤음을 발표해서 수도방어 책을 개폐한 거. 이 수성윤음이라는 책은 1751년에 만든 책이고 우리가 훈련도감하고 금유영 그다음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의 방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수성윤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문물제도를 시기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속대전이랑 속오레이는 아시다시피 국조 오레이의 증보판입니다. 증보판이고 그다음에 속대전은 1746년에 만들고요. 1746년에 속대전을 만들고 이건 경국대전의 증보판이죠. 병장도서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만드는데요. 뭐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이 수성윤음은 요즘 한참 대박인가 하나 드라마 나오고 있죠. 이인좌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이인좌의 난이 1728년에 일어나는데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실제로 수도가 함락당할 뻔했죠. 그래서 만든 책이 요거 되겠습니다. 일단 영조 때 편찬된 책들을 한번 정리를 살짝만 해볼까요? 영조 때 편찬된 책들을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대략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보면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이 1770년에 만듭니다. 1770년에 만들어지는 책이고 이거는 이제 상고시대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문물을 정리한 책입니다. 문물을 정리한 책이고 그 다음에 동국여지도가 있습니다. 동국여지도 아시죠? 이것도 1770년에 만든 책이고 이거는 조선 총도입니다. 조선 전태지도고 특징은 축척을 썼어요. 약 1대 112만의 축척을 썼고 이 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신경준입니다. 참고 동국문헌비고에 이 여지고가 있는데 그것도 신경준이 담당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속오레이를 쓰죠. 이게 1774년입니다. 1774년에 쓰고 국조 오레이의 업그레이드 확장 버전이라고 그랬죠.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씁니다.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쓰고요. 그 다음에
무원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무원록. 이거는 이제 일종의 법의학서죠. 1774년, 1748년에 법의학서 일종의 법의학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구덕규 구윤영이라는 이 양반들이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속병장도설, 이 책은 1749년에 쓴 책이고, 말 그대로 병서입니다. 우리 이야기 많이 듣는 이 양반이 있습니다. 박문수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여지도서 이거는 1757년에 시작해서 1765년에 완간합니다. 1765년에 완간하는 책이고, 이거는 각 읍들이 편찬한 읍지들을 모아서 간행한 책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지도서, 동국여지도 다 영조 때 거 맞죠? 그 다음에 속대전, 소고리, 병장도설 다 영조 때 책들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44번입니다. 정조는 준론탕평을 추진하면서 쭉 내용이 나오죠. 일단 각 볼까요? 준론탕평이라는 거 각 주장,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확하게 가리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정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와 학문적 성취에 기인하죠. 정조는 본인이 굉장히 높은 학문적 성취 수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신하들의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해줘야 된다. 신하들의 학문적인 무지함을 깨우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조 때에 맞고요. 그 다음에 남인 계열을 중용했어요. 그러니까 탕평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최재공, 그 다음에 이가환, 그 다음에 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규장각인데 원래 규장각의 원래 목적은 역대 왕들이나 글과책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공정책 요거가 난이도가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의 금난정권, 통공정책은 기본적으로 금난정권의 철폐가 맞죠. 금난정권의 철폐가 맞습니다만 이 통공정책에서 철폐한 금난정권은 시전의 금난정권만 해당합니다. 누군 아니에요? 유기전의 금난정권은 유지합니다. 유기전의 금난정권은 유지하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의 금난정권이 아니라 시전의 금난정권이 폐지됐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45번입니다. 밑줄 친 상해 제2시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책이 완성됐대요. 여기서 보시면 척계각인 기호신서에서 나왔는데 뚜두두둑 나와서 박제가에 명하여 주해를 붙이게 했다. 여기서 보시면 넣고 또 격구에서 여기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격구랑 마상제를 붙였다. 마상제랑 격구는 이제 그 말에서 하는 하키 같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죽창창 등 12개의 기계를 더 넣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무예도 보통지 우리가 무예도 보통지라는 책입니다. 1790년에 만들어진 책이고 1790년에 만들어진 책이고 당연히 정조 때고요. 정조가 1800년에 죽습니다. 1790년에 만든 요거를 만들 때 기여했던 사람이 몇 년 전인가 드라마죠. 야뇌 백동수라는 사람이 요거를 만드는데 기여했죠. 자, 상해 제위니까 정조입니다. 상해 민의 상원과 격쟁의 기회를 늘려줬다. 특히나 언제 이걸 했냐면 왕이 수원 화성에 행차할 때
백성들의 화성행차 시에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언하고 격쟁의 기회를 해줬답니다. 그 맞고요. 대전회통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재정비했다. 참고로 대전회통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데 대전회통은 고종 때 고종이 재위 기간에 고종 재위 기간이었지만 사실상 흥선대원군이 그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흥선대원군 때 1865년에 만든 책이 대전회통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만든 책은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 책은 대전통편이죠. 이름이 대전자 들어가서 비슷비슷하니까요.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립니다. 많이 좀 조심하십시다. 요거는 네 왕조의 통치 규범을 정리하는 책입니다. 왕조의 통치 규범을 정리하는 책. 그다음에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다. 이거 영조죠? 그죠? 영조고요. 그다음에 오군용 대신 무의영과 장영영의 이영을 설치했다. 참고로 무의영하고 장어영의 이원을 장영영 아닙니다. 장어영이에요. 이거는 역시 고종 때 흥선대원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 해가지고 플러스 1에서 신식군이었던 별기군까지 해서 여기 이제 그 고종 때죠. 고종 때 민씨 정권 때 1881년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요겁니다. 오군용 대신. 그러니까 요거는 1881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정조 때는 뭘 만듭니까? 호위 기관인 장용영을 만들죠. 장용영.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요건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니까 잘 체크해서 봐 주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죠. 49번입니다. 다음 서적이 편찬된 시대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전에 잠깐 봤던 무해도 보통지 이거 누구 때요? 딱 보시면 대전통편 무해도 보통지 정조죠. 참고로 동문휘고는 외교문서를 정리한 책입니다. 외교문서를 정리한 책이고 그 다음에 대전통편은 영조 때 편찬했던 성종 때 편찬됐던 경국대전하고 영도 때 정리했던 속대전의 플러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통치규범을 정리하는. 탁지지하고 추관지라는 책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국가의 각 기관에 각 기관의 기능을 정리한 책이고요. 무해도도 통지는 뭐 아시다시피 무의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조 때니까요. 장용영 설치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명백하게 가렸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준론탕평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비변사를 폐지하는 건 누구 때입니까? 비변사를 폐지하는 건 흥선대원군 때죠. 흥선대원군. 왕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왕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1763년부터 1773년까지 흥선대원군 제위라고 하기는 고종 때지만 그다음에 신진인물이나 중화국 관리 중에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기 문신제를 실시다. 이것도 정조 때 맞죠. 그러니까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 자, 다음 문제 보시죠. 51번입니다. 한 늙은 아전이 뚜두두둑 나오고 있죠. 관리를 모셔 이야기하여도 나란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안 하고 뇌물의 많고 적음과 조응의 나쁨만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많으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안 망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를 관련된 시기니까요. 여기서 뇌물의 많고 적음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세도정치기죠. 세도정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도정치기를 1800년서부터서 1863년까지 단 63년 동안 정조 사후 3명의 왕이 단 63년 동안 나라를 아주 그냥
아작내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거리가 먼 겁니다. 지방관직을 사고파기도 했다. 예, 매관매직이 아주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풍세와 질병 기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거를 대비하고 정리해야 할 관청에서 이런 것들 안 하고 백성들한테 세금만 뽑아가기 바빴으니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3번인데요. 의외로 이 세도 정치기에는 지방 사족 세력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가문 세력들이 강화되고 지방 사족 세력들은 많이 약화되고요. 반대로 수령의 권한은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비변사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는 되게 유력한 가문 누구겠어요? 안동 김씨죠. 안동 김씨. 정치집단 사이에 대립적인 구도로 완전히 소멸되고 정치 집단은 소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돼. 예, 맞는 얘기고요. 세도 정치 기관의 특징입니다. 의외로 많이 헷갈리십니다. 세도 정치 기기에 수령의 권한이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수령의 권한은 강화되는 시점이고 지방 사족들의 권한들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관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인데 그 관료제가 약화되고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마치 고려시대의 문벌 귀족의 업그레이드 확장 버전쯤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자, 조선의 통치체제네요. 통치체제 53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대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책으로 좀 봅시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기본적으로 답부터 볼까요? 여기서 답은 4번이죠. 오프미아의 당화관을 임명할 때 의정부의 재상과 육조판서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양사의 동의를 얻어야죠. 어디요? 사헌부하고 사간원이요. 예. 사헌부와 사간원의 동의를 얻어야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걸 서경권 그럽니다. 서경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서경권 자체도 되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지만 여기까지는 뭐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6조는 각 조마다 속사 소가문을 둬서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속사 아래 소가문을 준 겁니다. 의금부는 고려 말의 순금부를 정확하게는 순군만호부죠. 순군만호부를 개편한 왕국왕직속의 상설사법기관 맞고요.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 담당하고 도승지 이하 육승지가 6조를 분할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해설지 보시면 대충 나오겠지만 도승지가 있고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각 당상관으로 한 명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서라고 해서 정칠품을 갖고 있는 2명이 있습니다. 우리 해설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다음 문제 57번입니다. 다음 표는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와 직무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승정원은 왕명 출납 기능과 비서 기능을 하는 건 맞죠. 별칭은 은대. 홍문관은 공중도서관리와 경연을 주도하는 거 맞고 글씨 잘 보이시죠? 사헌부는 감찰기관, 그 다음에 사간원은 간쟁 및 언론기관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세 개를 합쳐서 뭐라 불렀다? 3사라 불렀다. 고려시대에도 3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3사가 있는데 고려시대의 3사는 회계기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서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역사를 기록했다. 자, 여기서 삑사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기관과 역사를 기록하는 기관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문관이라고 합니다. 예문관.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왕의 교서와 역사 기록하는 걸 사초라 그러죠. 사초를 담당하는 게 예문관이고요. 이 사초를 담당을 8명의 신하가 하는데 8명의 기록할 기, 역사사, 기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사초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교사관은 뭐냐? 당연하겠지만 서적을 간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적을 간행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서적의 간행과
인쇄까지 담당하는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승문원은 승정원 아닙니다. 승문원 이거는 외교문서 작성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외교문서 작성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뿅. 예, 빔 프로젝트로 수업을 하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예, 제가 칠판을 너무 자주 많이 지워야 돼요. 그래서 목이 아파요. 자꾸 그 분필가루가 목에 후루룩 쩝쩝 들어가갖고 목이 좀 아픕니다. 어쩌겠어요. 이게 뭐 팔자인데. 자, 조선의 정치와 행정제도에 대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조선에서 국왕 다음에 최고 권력기관은 의정부 맞죠?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없는 의정부, 조선의 독립적인 관청이고, 그 다음에 6조 가운데 2조와 병조의 2조 정랑과 좌랑 합쳐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전랑이라고. 정랑과 좌랑을 2조 정랑, 병조 좌랑, 이걸 합해서 우리가 보통 전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문관과 무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 사람 맞죠? 정확하게 당하관, 5품 이하의 관직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때의 그 어사대 같은 경우 서경권이 있었는데, 어사대의 서경권은 1품서부터 9품까지 모든 관직에 서경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이게 너무 과하다 하여 1품부터 4품까지의 관직들은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식으로 바뀐 거죠. 3번 사헌부 사관 홍문관의 3사는 태조 때부터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기관을 잘 수행했다. 뭐가 틀렸냐면, 참고로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태조 때부터란 말은 틀렸죠. 그리고 참고로 사관원은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사헌부는 어사대가 변해서 사헌부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틀렸죠. 춘추관은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일진 등록을 모아,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비변사 등록이 있죠. 시정기를 편찬하고 실록이 편찬되면 이를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실록을 편찬하는 기관은 예문가. 네, 나중에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라는 기관이 임시기관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실록을 편찬합니다. 평상시에 사초의 기록은 어디서? 예문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사초의 보관은 아까 전에 말했던 기사관들이 각각 적어서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사초를 적어서 집에 가져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옮겨 적으면서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사관의 의견을 넣습니다. 네, 사관의 의견을 넣고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나면 다 싸들고 집까지 갑니다. 싸들고 집까지 가요. 그리고 왕이 죽어서 실록청이 열리면 그 사초를 기록한 사관들이 모여라. 들고 있는 사초들을 내놔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때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초는 누가 못 보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왕이 보지 못하도록 돼 있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죠. 자, 예문관은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거나 회의록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여기 써놨죠. 사초. 네, 회의록의 기록이 결국 역사 기록이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1번이네요. 조선시대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잠깐만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요? 관계에 대한 설명. 기본적으로 조선의 관계는 총 18등급입니다. 18등급으로 돼 있고 정 1품에서 9품까지, 그 다음에 종 1품에서 9품까지. 정이 무조건 위입니다. 정종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총 18등급이고요. 우리가 보통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당상관. 그러니까 임금이 있을 때 임금이 이제 옥좌에 앉아 있죠. 옥좌에 앉아 있으면 이제 앉아서 임금과 같이 임금을 대면하면서 직접 임금에게 경연에 참가하고 이런 사람들을 당상관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정 1품에서 정 3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정대부라 합니다. 통정대부 이상. 통정대부 이상의 사람들을 당상관이라 그러는데요. 대체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예, 의정부의 삼정승은 당연히 여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6조의 판서들, 그 다음에 각 관청의 책임자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책임자들에게 뭐라고 관청 네이밍 옆에 제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봤던 그 뭐였죠? 대장금. 너무 옛날 건가요? 대장금에 보면은 제조 상궁 있죠. 상궁 중에 짱이에요. 예, 상궁 중에 짱이 제조 상궁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좀 많은데. 예. 계속 해야 되고 있으니까. 5위에 도총수. 5위에 도총수하고 예. 5위에 지휘관들, 그 다음에 자, 각도의 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당상관이고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당하관은 정삼품 이하.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종삼품이죠. 정삼품까지는 당상관이니까. 종삼품 이하에서 예. 정육품 정도까지. 6품까지를 당하관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종삼품 이하는 다 당하관이죠. 그 중에서도 6품까지 6품 이상을 참상관이라고 해요. 참내, 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품 이하를 참하관 이렇게 합니다. 참상관, 참하관, 참내관, 참외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내, 참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면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된 건 맞고요. 행수제도가 있는데 행수제도는 뭐냐면 행과 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직인데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원래 품계에 맞춰서 관직을 주거든요. 근데 품계에 맞지 않는데 높은 관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자를 붙이고요. 행자를 붙이고, 그러니까 품계보다 관직이 낮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품계, 넌 종 5품인데 낮은 관직, 그 품계의 관직이 아닐 때는 행자를 붙이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품계보다 높은 관직을 붙을 때는 숫자를 붙입니다.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관직과 관계가 일치하도록 한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정칠품 이하는 참하관이라고 해서 목민관인 수령에 임용했다. 여러분 수령은 7품 이하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7품 이하는 하급 관료에 해당하거든요. 하급 관리. 그러니까 목민관인 수령은 이 중에서도 참상관 이상이 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참상관 이상이 수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얘는 틀린 거고요.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을 뭐라고 당상관이라고 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하였다라고 보시면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정리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63번입니다. 조선시대 통치체제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거. 자, 의금부는 왕명 및 새 의정의 결정으로 반역죄의를 신문할 수 있는 기관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관이죠. 국왕 직속 사법기관.
국왕 직속 사법기관입니다. 직속. 그러니까 누구? 새 의정의 결정은 아니죠. 새 의정의 결정은 아닙니다. 예, 국왕 직속 사법기관으로 새 의정의 결정은 아닙니다. 반역죄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게 맞고요. 사원보동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는 사법기관. 여러분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데 사법기관도 됩니다. 사법기관 맞아요. 재판도 해요. 재판도 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니은에 예. 사헌부하고 형조하고 한성부 이 세 개는 경관직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삼법사 이러면서 삼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관원은 정책을 비판하는 간쟁기관 맞죠? 그다음에 승문원은 국왕의 명령을 출판하는 비서기관이다. 틀렸죠? 국왕의 명령을 출판하는 비서기관은 어디요? 승정원이죠. 승정원. 그럼 승문원은 뭘까요? 승문원은 예. 승문원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입니다.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기관.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기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기관을 사관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교서관, 성균관, 그다음에 예문관, 그다음에 승문원 이렇게 해서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사관이라고 하는데 교서관이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네. 교서관은 경력의 간행, 성균관은 대학이죠. 예문관은 왕의 교서하고 사초를 기록하죠. 얘가 외교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 봅시다.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 조선시대의 특징이죠. 고려시대에는 주현에만 파견하지만 조선시대에 가면 모든 군현에 파견합니다. 약 한 330개 정도의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고요. 향촌 자치를 위해서 각 군현에 유향소를 설치했다. 예, 맞는 얘기죠. 유향소는 지방 사족들이 모인 수령을 서포터하기 위해.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니은, 리을, 미음. 그래서 총 3개 되겠습니다. 63번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65번이에요. 조선 전기에 실시된 가체제는 외적 침해 효과가 없었다. 이에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나체제가 수립됐으나 임진왜란은 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가를 복구. 자, 여기서 뭐 외적 침해 효과가 없었고 가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제 군사체제를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군사체제는 원래 이거였죠. 진관체제. 그러다가 선조 초반에 기억나나요? 여진족이었던 니탄계의 난이 일어나고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자 재승방략이라는 제도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뭐 임진왜란을 해결해야 되는데 임진왜란에서 이 재승방략에 큰 구멍이 나버리죠. 그죠? 진관체제가 뭐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중요 진과 관에 병사를 모집하는데 쳐들어오면 각각의 진과 관에서 각각의 군대가 막는 거예요. 수령이 대장이 돼서.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런 뭐 이민족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은 군사로 쳐들어왔을 때 각계격파를 당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재승방략이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이렇게 각각 진과 관의 군대들이 평상시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왔다 모이는 거예요. 집결지로 모여. 그리고 여기 진관체제에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관인 고을의 수령이 군사를 직접 다스리다 보니 이런 거에서 군사적인 재능이 너무 딸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네, 누구를 임명된 무관을 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지휘하게끔 만든 게 재승방략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또 구멍이 확 나버리냐면 임진왜란 때 이 재승방략 체제에 의해서 전쟁한 게 누구예요? 신립장군이요. 신립장군.
졌잖아요. 충주에서 져버리면서 어디까지? 한양 도성까지 거의 오토매틱으로 쓸렸죠. 그러니까 이거가 큰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뭘로? 다시 진관체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진관체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진관체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관체제가 군사수가 적어서 각계기파당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군사수를 늘리기 위해서 양반하고 노비들까지 포함되는 소고군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예비군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이죠. 요거는 뭐예요? 재승방략이고요.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돼서 진해주둔해서 국경 수비를 전담하는 체계. 이거는 여러분 고려시대 때 주진군 되겠습니다. 고려의 주진군이에요. 주진군. 그다음에 위로는 양반에서 아래로는 노비까지 이렇게 편제돼서 평상시에는 생업,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고군 체제죠. 그죠? 나 체제가 되겠습니다. 가체제죠. 가체제. 네, 가체제를 복구했다 했으니까 이거는 소고군 체제는 어쨌든 진관 체제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그다음에 지역 단위를 방어로 각도에 한두 명 정병을 들여서 병사가 관할 지역.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관 체제죠. 그러니까 진관 체제에 해당하는 건 일단은 4번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가체제에 나오는 진관 체제죠. 가체제를 복구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가체제 플러스 소고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군을 얘기하는 디귿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니까 진관 체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리을하고 기억이 되겠네요. 자, 68번입니다. 다음은 군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시기순으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 자, 여기 보시면 별기군이 나왔네요. 언제요? 1881년. 별기군은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모군란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모군란이 1882년이죠. 자, 30만 명의 광군이 조직됐다. 이건 고려 3대 정종입니다. 고려 3대 임금인 정종 때 평양에서 광군사를 만들죠. 광군을 만들죠. 그 다음에 정규군의 잡세권을 둔 건 조선 세종대왕 때 얘기고요. 신기군은 이거는 고려의 덜무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장기간을 근무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 삼수병이 편성돼서 삼수병 얘기 나오면은 체크하셔야 될 거 누구요? 훈련도감이요. 자, 그러면 시기순으로 옳게 배열한 거랍니다. 시기순으로. 그러니까 니은이 제일 처음.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디귿, 미음, 기역순이겠네요. 자, 요거겠죠? 요거가 3번이네요. 3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연도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지만 순서는 당연히 맞출 수 있으셔야죠.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0번이에요. 자, 공자를 비롯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연의 모습을 받드는 공간과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고 봉사 기능은 대성전에서 쭈르륵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명륜당이 나오고요. 대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좋은 구품의 훈도하고 교수와 유훈도를 파견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향교입니다. 향교. 관악이죠. 관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선의 관학이라고 부르면은 가장 꼭대기에는 뭐가 있고요? 성균관이 있죠. 그 아래 지방에는 향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사부학당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레벨이죠. 사부학당은 참고로
예, 동서남중 이렇게 있어요. 동서남중 사부학당이 있고 지방에 향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학. 사학은 여기 대학에 해당할 만한 건 없고 여기 이제 서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초교육기관인 서당은 사학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예, 국가에서 교육을 양료하기 위해 토지와 노비를 지급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1번 향교예요. 향교. 사부학당은 중앙이고요. 이거는 네, 대학교죠. 그다음에 이거는 서원은 지방의 기구니까. 참고로 노비와 토지를 지급한 대략 한 5에서 7개월 정도의 토지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 향교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수령의 인사에도 반영을 할 정도로 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그래서 매달 그 교육 내용하고 어느 정도 나갔는지에 대한 거를 관찰사한테 보고를 해야 됐고, 관찰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향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속과라 그러죠. 속과 생원 진사시를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생원 진사시를 면제해 주기도, 정확하게는 이제 속과에서 초시죠. 초시를 면제해 주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현종 때는 향교의 제적부인 향안에 이름이 없으면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걸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72번이네요.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 네, 과거제도.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대충 감 오시겠습니다만, 과거 시험은 크게 문과와 무과, 문과 같은 경우엔 소과와 대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소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격고시예요. 자격고시. 뭘 하기 위한? 대과 시험을 치르기 위한 자격고시라고. 자격고시. 그러니까 이 속과도 초시가 있고 복시가 있어요. 여기서 합격하면 이제 생원 진사가 되는 거예요. 생원 진사가 되고, 문과에서는 문과 대과로 가면 초시에서 그러니까 수도인 서울에서만 40명 뽑고 향시는 각 지방마다 배정돼가지고 몇 명씩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복시는 문과에서 복시는 총 33명을 뽑아요. 33명을 뽑고 33명을 이렇게 갑과 을과 병과로 나누는 거죠. 33명을 갑과 을과 병과로 나누고, 갑과 3명을 우리가 보통 1, 2, 3등이죠. 1, 2, 3등. 그래서 1등을 우리가 장원. 그러니까 뭐 장원 급제하면 1등인 거죠. 그 다음에 2등을 방안, 3등을 탐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화. 그래서 이 장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얘는 총 들어가자마자 총 6품뱃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은 정 7품의 벼슬을 줬어요. 그리고 을과하고 병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좀 더 아래쪽 관직을 줬죠. 그러니까 을과 같은 경우에는 정 8품, 병과는 정 9품 관직을 주었답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과의 초시와 복시는 인구 비례에서 지역별로 할 때 됐다.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복시는 인구 비례 아니에요. 속과에서도 복시는 인구 비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요. 네, 문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관련없이 성적에 따라 갑을 병으로 가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33명이고 무과는 28명입니다. 참고로 무과는 속과와 대과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성시와 증광시의 합격자는 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알성시하고 증광시는 비정기 시험이죠. 참고로 알성시 같은 경우에는, 알성시는 뭐냐면 성균관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조선의 국왕이 문묘배례를 하러 갑니다. 문묘배례를.
음료배를 하러 가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날성시고, 증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원자의 탄생, 세자 책봉, 국왕 즉위 같은 즉위 같은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 탄생, 세자 책봉 뭐 이럴 때 보는 거죠. 자, 부정기 시험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기 시험은 우리가 식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정기 시험, 요 시험이 되는 거죠. 얼마나 박 터졌을까요?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74번이에요. 조선의 관리등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쭉 보실까요? 속과에는 시부 문학 등을 시험하는 생원시와 경서를 시험하는 진사시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고요? 진사시고 경서가 생원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관을 뽑는 작관은 당연하겠지만 2년 아닙니다. 3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3년입니다. 3년. 식년이에요. 식년. 그 다음에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생원 하급 관리가 되겠다. 예, 생원 진사 자격을 얻으면 될 수 있었고요. 같은 관서 혹은 서로 연관 있는 관직에 친인척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거나 지방관을 연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서경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피제라고 해요. 상피제라고 하는 거죠. 서경은 아시다시피 오품 이하의 관료들을 임명할 때 사원부와 사관원 양사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제도를 우리가 서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서경을 하면 뭐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청요직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가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향음직이라 그래서 밑에 지금 하급 관리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승진에 제한을 둬야 되는 것까지도 서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경은 보통 4대조 할아버지, 외가와 친가의 4대조 할아버지까지 조사하죠. 굉장히 탄탄하고 빡센 조사입니다. 자, 보시죠. 77번입니다. 조선의 대외관계네요. 조선의 대외관계 보시죠. 자, 다음 묘사와 관련된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 시문을 구하여 얻은 자는 귀천 효도를 막론하고 물을 보기 신선처럼 했고 쭈쭈쭉 나오죠. 여기서 요 구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가마를 메고 말을 모는 천한 사람이라도 조선 사람의 해서나 초소를 두어 글자만 얻으면 이 말을 바치고 감사의 성의를 표했대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조선통신사에서 나오는 얘기죠. 통신사. 예, 통할 통 믿을 신. 그러니까 최초의 한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811년서부터 한 10여 차례 추행이 됐고, 정확하게는 1607년 이후로 한 16차례인가 진행이 됐죠. 여기서 옳지 않은 건데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다 맞는 얘기들인데, 일본의 정한노는요, 근현대사에 나오는 얘기죠. 근현대사에 이제 일본하고의 외교문서 논쟁이 있는데 갑자기 서계 문제.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는 우리나라한테 이제 외교 서한을 보낼 때 이제 대마도주를 통해서 조선공화국에 바치옵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외교 서한을 보낼 때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깔아보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꾸했죠, 흥선대원고 때. 그래서 그 서계 문제를 계기로 거기다가 일본은 메이지 유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죠. 이거를 계기로 아씨 조선을 칩시다라는 정한론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통신사가 1607년인데 메이지 유신 1868년이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79년대 임진왜란 시기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자, 권율 장군이죠. 뭐요? 행주대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립이 나왔어요. 신립. 탄금대 전투죠. 탄금대 충주전투.
참고로 충주전투는 이제 임진왜란 초기고 여기 죄송합니다. 좀 잘못했어요. 여기서부터가 다예요. 박파정 뒤에 명랑이 있는데 명랑의 전이죠. 네,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명랑의 전인데 명랑의 전은 우리가 정유재란 때 일어나는 임진왜란 후반기죠. 후반기. 정유재란기에 일어나는 네. 이게 명랑해전이 1597년 9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고 충주전투가 신립이 전사한 게 1592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고 직후입니다. 직후 4월이고요. 행주대첩이 1593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반기 그다음에 임진왜란의 중기, 얘는 임진왜란의 거의 끝에쯤에 일어나는 일이죠. 명랑해전. 여러분 명랑이란 영화 보셨으면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을 잡을까요? 1번, 2번, 3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나가다. 예. 네. 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제시된 자료를 읽고 이 자료에 등장하는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일단 강옥립이 나왔죠. 도원수 강옥립에게 여기 그래서 그대는 명군 장수의 명령을 따르지만 말고 신중히 처신해서 오직 패하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요거는 광해군 일기에 나오는 밀지죠. 밀지. 그 광해군 일기에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전하는 밀지입니다. 밀지. 그래서 당연하겠지만은 광해군 때고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죠.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니까 네. 가장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사건 네, 요거죠. 2번 대동법의 실시. 대동법이 광해군 때 시작되죠. 어디서만? 경기도에서 시작되고 나중에 누구 때? 약 100년 정도 지나서 숙종 때 가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는 것도 기억해 줍시다. 참고로 4번에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 이거 백두산 정계입인데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의 일이죠. 숙종 때 해설서에 연도가 나왔으니까 1712년 1712년 숙종 때 일어난 일이고 4번에 중인들의 신분상중 운동은 이제 철종 때 일어나는 신해호통입니다. 신해통공하고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1851년. 1851년입니다. 1851년. 신해통공이 있죠? 정조의 신해통공. 신해통공이 딱 6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윤복도 이 사람은 정조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3번에는 삼포회란이죠. 이거 죄송합니다. 설명을 안 했네요. 3번에 삼포회란은 누구 때? 네. 중종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삼포회란이 일어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처음 만들고 그다음에 명종 때 을묘해변이 일어나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2번이네요. 자, 다음의 주장과 관련된 조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나라를 망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인조실록입니다. 인조실록. 자, 여기서 보시면 인조실록에서 나오는 것. 자, 여기서 보시면 명은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래요. 이 주장과 관련된 조치가 뭐겠어요?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된 이후에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명나라 황제 제사 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금나라가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를 경비하는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니은에 나오는 거는 북벌 얘기죠. 북벌 얘기. 예. 북벌에서 나오는 국왕의 친위군과 금군하고 그다음에 수돌경비하는 어영청을 강화해서 그다음에 병장도설은 숙종대책이고요. 숙종대책이고 5위는 중앙군인 5위를 설치하는 건 누구 때다?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건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85번. 반정이랍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반정이라는 표현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왕 이름 중에 군자 들어간 임금 다음 임금은 다 반정인데 누구?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이 있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있죠.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이 있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첨 적신 이첨과 정인홍 이첨 거기다가 영창대군을 안치해 주였다. 요거 딱 키워드가 뭐예요? 폐모 살제죠. 폐모살제. 그죠? 폐모살제. 그러니까 이거를 동무한 정치 세력인가 요거를 동무한 정치 세력은 누구예요? 당시의 서인 세력들이죠. 서인 세력들. 당시의 서인 세력들.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요 세력들이 한 거. 근데 광해군의 중립이건 당연히 아니겠고 친선우모 이것도 광해군이죠. 실리를 중에 이것도 다 이 세 개는 다 누구의 얘기예요? 광해군. 광해군은 참고로 친북인입니다. 광해군은 위드 북인이에요. 북인. 그러니까 제주지은이라는 건 다시 만들어준, 다시 살려준 은혜. 그래서 뭐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왔던. 그래서 만동묘를 설치한다. 요거는 네 서인들 라인에서 한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만동묘를 없앱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오케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정치사를 하셨습니다. 1시간이 좀 넘게 우리가 강의를 찍었는데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경제사부터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